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우후. 와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냈다는 소문이.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짝수화로 이제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넷이 이제 콘텐츠를 영업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는 스릴러 제 타이틀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갑자기 스릴러요? 오늘 스릴러 가져오셨나 보죠? 맞아요. 아.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추천하고 있는 꽁치리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같이 영업해볼 주제가 이제 여성 감독님이 제작하신 콘텐츠를 각자 영업하려고 하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는요. 요게 이제 올라가고 며칠 뒤에 3월 8일인데요. 3월 8일이 바로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날 특집으로 좀 여성 감독님들이 제작하신 그런 콘텐츠를 영업해보며 뭔가 더 많은 여성 감독님들이 만든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좀 몇 개를 또 읽으려고 합니다. 나이스드림님이 칠봄님 반갑다고 일본에 계셨군요. 아, 또 저희 언급해 주셨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일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혼술을 했는데 이렇게 혼자 먹을 때마다 되게 일본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었다. 맞아.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와카코와 술보다는 고독한 미식가의 팬입니다. 나이스드림님은 와카코의 추임새가 약간 어색했대요. 좀 어색하긴 해요. 아 그래요? 만화로 보면 괜찮은데 그 드라마로 보니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요? 퓨 이런 거 했어요. 진짜 퓨 이래가지고 그게 좀 난감하긴 한데 뭐 원작을 살리려고 노력한 그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아, 웃기다. 그리고 그 영어 이름이라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죠인가요? N인가요? 그냥 스펠링을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지. ANNIEJO 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렌타인 특집 진작에 잘 들었는데 댓글 좀 늦게 달아주셨대요. 그래서 아비정전 장국영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그립다고. 저도 진짜 그래요. 너무 그리워요. 맞아. 장국영. 가슴이 시려. 네, 너무 시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본 시리즈의 그 맷 데이먼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다. 요거 진짜 공감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첩보 시리즈 제가 007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좀 뭔가 딱 붙는 거 있고 항상 옆에서 약간 조력자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없고 그 여성이 나오는 게 뭐 물론 조력자긴 하지만 그래도 좀 007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비적이지 않은. 예,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약간 맷 데이먼의 좀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상이라서 그런 게 너무 좋고 혹은 어떤 그 흑막의 좀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희주님 어떻게 읽는지 읽는지 댓글 좀 나중에 달아주세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성 감독님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네. 다들 무엇을 들고 왔는지 너무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에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영업할 것들 얘기하면서 플러스로 몇 가지 더 그냥 짧게 이제 언급 정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마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누구부터 하면 좋을지. 장르가 뭐예요, 꽁치리는? 저요? 전 최대한 로맨스로 골랐죠. 그다음에 네. 저기 김세훈은? 저는 미스터리 스릴러예요. 미스터리 스릴러 그리고 저 먹방. 잘 골랐어요. 저도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스릴러를 계속 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스릴러로 골라왔습니다. 그럼 먹방부터 해볼까요? 아 먹방이요? 네. 아유 그렇죠. 저 또 여성 감독이라고 하니까 또 딱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가져왔고요. 왓챠랑 넷플릭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 영화고 감독은 임순례 감독이에요. 되게 그 뭐 상업 영화부터 규모가 작은 영화까지 다 엄청 잘 하시는 감독의 영화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김태리, 진기주, 류준열 그리고 문소리 씨가 나옵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줄거리를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주인공이 김태리예요. 회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로 대학을 와서 되게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받지만 떨어졌어요. 근데 편의점 도시락도 대충 이렇게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남친은 붙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지쳤다. 그리고 난 이 서울에서 너무 배고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고향에는 그 미성리라는 곳이거든요. 그 미성리에서 나고 자라서 농협 직원이 된 그 친구 은숙과 다른 지방에 취직했다가 다시 돌아온 재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직접 지은 농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 수능이 끝나고 엄마가 집을 나가요. 그래서 완전 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왜 나갔을까 하는 그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힐링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판도 있는데 그 2014년부터 15년까지 두 편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둘 다 사실 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는 맛이 있고 일단은 이게 요리랑 먹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속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아. 그 건강한. 정갈하고 깔끔하게 요리하고 채소를 썰고 볶는 그 식감과 소리도 너무 좋고 먹을 때도 과하지 않고 맛있어도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냠냠 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너무 좋아요. 혼자 약간 끄덕끄덕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속이 편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영화. 소화가 잘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건강한 영화다. 이 영화에서 먹방이랑 요리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여성 감독 얘기니까 그 임술래 감독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그 50대 후반의 여성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성 감독이 주류에 별로 없는 것뿐만 아니라 30, 40대 감독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50대 후반의 여성 감독의 존재가 좀 낯설긴 한데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나 제보자 같은 그런 상업 영화부터 이런 리틀 포레스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자이셔서 뭔가 그녀의 작품을 따라가는 맛도 있는데 이분이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동물보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되게 상당한 감독인데 그것과 되게 잘 맞는 영화예요. 이 자연과 동물이 맞아. 또 다른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이 리틀 동물도 포레스트가 나오는군요. 네, 강아지가 나와요. 귀여워요, 진짜. 그 진돗개가 귀엽겠다. 나오는데 그 시구로 자부종. 네? 그거 몰라요? 시구로 그게 뭐야? 시구로 자부종이라고 요즘 시골 개들을 시골 잡종? 시골 자부종이라고 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식으로 잡으죠. 진짜 너무 순박하게 아, 진짜. 생긴 진돗개가 나오는데 자부종 최고지. 이 강아지에도 좀 일화가 있는 게 이 진돗개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 그런 실제로? 유기견, 네, 실제로 아. 유기견이었대요. 어머. 근데 강아지를 제작진이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촬영을 했고 실제로 지금도 제작진이 키우고 있다고. 배우로 성공했어. 네, 그러니까 합니다. 그 오구가 실제 이름도 오구래요. 어우, 그래. 오구구. 너무 귀여우시고 그리고 이 감독이 13년째 경기도 양평에서 이런 어떤 자신이 작물을 키우면서 즐겁게 살고 계셔서 그런 이 세밀하게 각 계절에 심고 키워야 하는 작물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영화에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동물에 관한 영화도 구상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 채식주의자래요. 감독님이. 네, 그래서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맞네? 네, 여러분도 맞네? 아시다시피 저는 지독한 육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골 배경이라고 딱 나왔을 때 시골이라면 당연히 시골 마당에서 삼겹살 삼겹살만 쫙 구워 먹으면서 친구들아 와라 소주 한잔 하자 요런 거 그리고 또 옛날 통닭 싸가지고 이렇게 다리 뜯어먹는 그런 씬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왜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단 했어요? 1초도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이런 진짜 맛있는 그렇다. 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너무 그래서 속이 편했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좋았고 그 감독도 사실 찍으면서 내 성향이 너무 많이 반영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진한테 뭐 내과에 어죽이라도 끓이든지 아니면 떡볶이도 나오거든요. 근데 떡볶이 말고
닭볶음탕 같은 거 하나 할까 이렇게 제작진에게 물어봤는데 어색해서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갑자기 닭 잡는 장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제가 일본 것도 사실 좋았는데 조금 불편했던 게 그 논에서 오리가 뭐 이렇게 아무튼 오리 농법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리를 손질하는 씬이 나와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 네, 그 일본은 진짜 요리 다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한국 거를 먼저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에 되게 속이 편안했는데 그 오리 속이 논에 울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에 있던 오리를 오리고기를 해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싫다. 저랑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국 거가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본판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일본판은 전체적으로 습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비가 좀 내리는 여름 밤 그런 느낌이 거기도 뭐 사계절이 다 나오지만 그런 느낌이고 한국판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되게 청량한 느낌이라서 그 둘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본판이랑 한국판이랑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판은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고 끊임없이 농산물을 얻고 혼자서 잘 살고 요리도 엄청 잘하고 그 지역색이 강한 요리가 많이 나오면서 그 요리가 이 영화를 이끄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국판은 전체적으로 관계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판은 친구나 엄마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한국판은 맨날 친구가 집에 놀러 오고 같이 뭐 일을 하면서도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또 아까 언급했던 그 강아지가 곁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일본판은 혼자 노는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그런 길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식인데 한국판은 여자 혼자 시골에서 자면은 무서우니까 친구가 그 진돗개를 선물을 해주고 또 그 집 주변에 위험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고모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한국 패치가 잘 됐다. 현실적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한국에서는 계절감에 맞는 요리가 나와요. 지역색은 아니고. 그래서 겨울에는 막걸리, 뭐 가을에는 밤 조림, 그리고 여름에는 콩국수, 봄에는 뭐 아카시아도 튀기고 이런 게 나오고 그 요리를 할 때마다 아, 엄마는 이렇게 요리했었지라고 하면서 엄마의 레시피를 계속 떠올리거든요. 그게 엄마는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를 떠난 게 아닐까라고 엄마의 감정을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엄마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랑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신기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영화가 되게 특이하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였거든요. 맞아. 그게 사실 19살, 20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다라는 사실은 좀 되게 큰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영화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좀 심판의 어떤 시선으로 연출 자체가 엄마가 좀 모성애가 없다거나 맞아.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폭력적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혜원과 엄마와의 관계에서만 되게 집중을 해서 혜원이 엄마를 좀 처음에 미워하고 원망도 하다가 막 이해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그려주는데 저는 엄마랑 캐릭터가 한국에서 되게 나오기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일본판이 그냥 그래서 원작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대로 가져가는 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일본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왜 떠났지? 아 엄마는 이래서 뭐 꿈을 찾았고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게 한국판이어가지고 다 관계로 맞아.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모든 요리가. 좋았어요. 그 너무 특이한 잘 보기 힘든 한국 영화에서 엄마 캐릭터인 거예요. 19살 때 집을 나가버리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나가고 맞아. 뭔가 아이를 그냥 막 그런 보통 막 애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캐릭터 너무 특이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일본계 원작이어서 그런지 일본 음식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아 그래요? 네, 그 밤조림 이런 오코노미야끼가 거? 밤조림도 사실 한국 밤조림이 아니고 일본 그 속껍질을 벗기지 않는 일본 밤조림이고 또 하나는 오코노미야끼가 나오거든요. 그 시골에서 물론 뭐 혜원이 젊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괜찮긴 한데 이것도
이것도 제가 원작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원작에서 그 엄마가 혜원을 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텔라 있잖아요. 누텔라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누떼가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견과류를 이렇게 갈아서 코코넛 가루를 넣어서 만든 엄마의 요리가 누떼 플러스 라 그러니까 그냥 사투리로 누테라라고 해. 이거 진짜 맛있지? 이러면서 누테라 진짜 엄마가 만든 건데 막 맛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도시에 가서 슈퍼에 갔는데 누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 거잖아. 엄마가 했다며 이러면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엄마가 양배추로 뭘 하지? 양배추 빈대떡을 해볼까? 이러면서 딱딱딱 하면서 그 위에다가 막 마요네즈 올리고 해서 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완성을 해서 우리 엄마 진짜 천재다 이러면서 속았는데 알고 나중에 봤더니 푸드트럭에서 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서 푸드트럭 갔는데 옆 사람이 엄마가 개발했다는 양배추 빈대떡을 이거 먹고 있어서 많이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일본 요리가 나오긴 했지만 되게 뭐 자연스럽게 각색을 한 것 같아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아쉬웠다. 좋았어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세 친구가 여름밤에 강가에 앉아서 재아와 혜원은 쌈밥을 싸우고 그 은숙은 아빠의 인삼주를 훔쳐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여름밤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나 진짜 이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인삼주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청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물은 맑게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서 술 마시는 거야. 여름 청춘 영화. 예, 진정한 청춘이고 또 하나는 엄마랑의 그런 관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엄마에게 고등학생인 혜원이 그 엄마랑 마당에서 토마토를 먹으면서 아빠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하지 않고 먹던 토마토를 밭에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엔 토마토가 열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시골에 돌아와서 아 그게 아빠가 보고 싶다라는 거였구나 라고 한마디를 딱 해요. 혜원이. 너무 좋다 그 장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잊으려고 마음을 던져도 그 마음이 그 그리움이 잘한다 이런 얘기여가지고 저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토마토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근데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혜원이 거기서 그렇게 되게 엄마랑 행복하게 요리를 해먹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왔을 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요. 뭐 팍팍하니까 혼자 살면 요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맨날 편의점 도시락 뭐 이런 거를 먹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가 20살 때 처음 서울에 와서 혼자 살면서 뭐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는데 뭔가 항상 배가 고픈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 가끔씩 대구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혹은 제가 집에서 서울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때 밥을 진짜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된다. 뭔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네, 밖에서 먹을 때는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 하는데 집에서 된장찌개를 이제 엄마가 보내준 된장으로 끓여서 먹으면 밥을 계속 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허기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글을 그렇게 썼답니다. 맞아요. 그 혜원이도 친구가 너 왜 내려왔어? 너 망해서 그렇지? 임용고시 망해서 그렇지? 막 이렇게 했을 때 배고파서 왔어 라고 하는 게 그 편의점 씬이나 그냥 서서 길거리에서 먹었던 것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임순애 감독의 이런 작품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처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다른 것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일본판도 그리고 왓챠에 있으니까 일본판도 왓챠에서 보시고 이것도 넷플릭스 왓챠에서 보시면은 딱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한 적 있던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를 가져왔는데요. 이경미 감독은 뭐 미스 홍당무나 이번에 그 아이유가 나왔던 그 페르소나 러브 세트를 감독했던 분이고요.
이 비밀은 없다는 손예진 배우가 그 기존의 그 본인의 이미지와 완전 다른 연기를 보여줘서 화제였었고 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영화 손예진 씨 자체도 때문에. 굉장히 특이해서 호불호가 조금 있는 영화예요. 근데 저의 경우는 아주 극호여가지고 저는 각본집도 샀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 넷플릭스에 있나요? 왓챠랑 넷플릭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무도 안 보신 거 저 봤어요. 책만은 봤네요. 네, 저는 좋아해요. 좋아. 든든하군요. 그 아주 재미있는 스릴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근데 너무 뭔가 좀 너무 억울하고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괜찮아요. 카타르시스가 아주 강렬합니다. 맞아. 네. 네, 약간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그 손예진이 연기한 주인공 김연홍이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정치 인생을 시작하려고 선거를 이제 앞둔 김종찬이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김종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김주혁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되게 막 언론인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앞길이 되게 창창해 보이는 이미지의 사람이고 그 연홍이라는 사람도 되게 그에 맞게 야무지게 되게 내조를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음식 같은 것도 척척척 잘 만들어서 내주고 선거운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그러니까 딱 현모양처 같은 그런 딱 언론에서 나올 법한 현모양처 스타일이고 또 중학생 딸이 이제 한 명 있는데 이제 이 친구 이름 민진이고 얘도 그냥 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 되게 행복한 가족의 느낌인데 근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야.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진이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민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연홍이 걱정하면서 이제 종찬한테도 딸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안 온다 그렇게 알리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종찬이나 또는 선거 캠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거에 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선거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민진이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또 경찰들도 수사를 되게 하는 둥 마는 둥만 하는 거예요. 약간 웃긴 게 경찰들이 종찬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웃긴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연홍이 빡치니까 그럼 자기 혼자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적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민진이가 남긴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이제 민진이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진이의 비밀뿐만 아니라 다른 비밀들도 같이 이제 밝혀지면서 영화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거든요. 연홍이라는 사람의 그 주변 둘러싼 그 모든 인물들이 용의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연홍은 그냥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생활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느낌의 여성은 아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혼자 또는 맨몸으로 진실을 이제 파헤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혼자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되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홍은 그 딸을 찾아야겠다는 열망은 되게 강한데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해결 능력이 굉장히 뭐 뛰어나거나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면술 같은 걸로 단서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뭐 구술한다거나 막 그런 식인 거예요. 무속인을 찾는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홍이 이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연홍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편견들이 있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홍이 점점 좀 심적으로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히스테리컬해지는 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배우의 연기가 이제 끝장나게 나오는 거고 이제 연출이나 뭐 미장센이나 이런 것도 조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표현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반했던 건데 이경미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되게 특이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특이하고 그냥 뭔가 4차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여자들이 나와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 손예진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이제 여자 히스테리컬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의 히스테리라고 하면은 사실 좀 대상화된 시선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부정적인 어떤 타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어려서 보면은 되게 뭐지 노처녀인 이모 뭐 이런 거나 비사감과 러브레터 뭐 같은 그런 비사감이나 아니면 동네에 막 개 한 마리 끌고 다니는 되게 무서운 할머니 같은 막 소리 막 지르는 그런 미친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한 명씩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타입이 되고 아 나는 저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점 이렇게 미쳐가는 연홍을 보여주면서 아 미친 여자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걸까? 어떻게 미친 여자가 되는 걸까라는 거를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연홍이라는 사람 개인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연홍이 미쳐가는 과정에서 연홍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약간 각성해서 사건 해결을 유도하는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엄청난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경미 감독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경미 감독의 영화를 되게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음 영화에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찍었던 영화들에도 약간씩 광기가 있거든요. 미스 홍당무도 뭐 그랬고 아이유가 출연한 그 페르소나 그 시리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한다는 게 그 캐릭터가 이해가 안 가거나 뭐 이런 이유였을 건데 저는 되게 괜찮게 보긴 했었거든요. 그 박혜수 감독이랑 배우랑 나왔던 그건가요? 아니요, 그 러브 세트 러브나랑 나온 테니스. 우리는 다 좋아했었죠. 맞아. 페르소나에서. 그러니까 이 감독의 특징이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또 손예진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여자 캐릭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다 대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볼 마음이 들으셨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얕보면 안 된다. 영화를 보실 때 다들 이렇게 쟤는 뭐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성에 대한 부분 외에도 또 흥미로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나 한국적이에요, 영화가. 소재 활용이나 이런 게. 이거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특히 여자가 아니라면은 되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한국의 선거라는 거를 소재로 스릴러에 이렇게 뭔가 가져왔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그 선거 캠프 안에 있는 또 경쟁 후보와의 뭔가 이런 관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되게 좀 오묘하게 이렇게 미스터리의 그 느낌을 넣어놨어요. 막 경쟁 후보가 용의자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우리나라 되게 유구한 호남과 영남의 그 지역 감정을 또 소재로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찬이 일단 경상도 사람이고요. 손예진이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이야. 그리고 유구하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 몰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경상도 사람이고 엄마 전라도 분이에요. 근데 종찬이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 선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또 당신의 아내 전라도 사람이라던데? 약간 이런 식의 그것도 하나 이제 히스테리를 이제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는 사실 지역 감정이 뭐 크게 막 있지 않은데 우리보다 한 세대 아래만 해도 아직 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좀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그래서 연홍이 초반에 되게 말이 어눌하거든요. 이상해요, 약간. 어설픈 서울말을 쓰는 느낌이 나요. 이게 사투리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와 대단하다. 손예진 배우 대구 사람인데. 아 진짜? 네. 거의 약간 광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대구 이게 사람이야. 맞아 대구 사람. 대구에서 유명했어.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배우들이 경상도 사투리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는 어색해요. 약간 조폭같이 하잖아. 저는- 대구 사투리 아니 경상도 사투리도 이상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경상도 이상해요. 내가 출신의 이제- 창마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충청도라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이제 사람들 곁에서 좀 자랐으니까 뭔가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제
영화 안에서 손예진이 전라도 사투리 진짜 잘해요? 잘한다기보다는 되게 활용을 잘해요. 뭔가 자기 아. 감정을 표현하거나 할 때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아. 이게 그 전라도 사투리의 그 매력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잘 살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감정을 그러니까 표출할 때 나오는 사투리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맞아. 그런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응. 저 궁금한 게 연옥만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고 종찬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죠. 자기 딸이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스릴러 이런 요소가 되는 건데 뭐 반전도 있고 미스터리답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 외에도 되게 재미난 설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영화를 직접 보면서 이제 하나씩 짜맞추면 되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가 밀도가 진짜 높거든요. 약간 보고 지쳤다는 사람도 많고 아 진짜? 약간 과하다라는 그런 후기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아니 이렇게 치밀하고 좋은 영화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늘 좋은 영화라고 얘기할 때 음악 얘기를 꼭 하는데 이것도 음악이 진짜 좋아요. 그 혹시 무키무키 만만수라는 한국의 여성 그 뭐라지? 인디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이 이제 OST를 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음악이 진짜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막 따라 부르게 되고 그분들의 음악 스타일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에 정말 착붙으로 어울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도 다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 미술도 진짜 좋았어요. 맞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맞아. 뭔가 배경과 색감과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보고 좀 박찬욱도 많이 약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경미 감독이 그 밑에서 했었다고. 네, 스크립터부터 이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각본집을 사서 보니까 그 박찬욱 사단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각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밀히 이제 다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썼거나 했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각본집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직 팔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왔는데 약간 영화랑 다른 부분들도 있고 뭐 스토리보드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좀 더 깊게 느껴보고 싶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구석 일렬인가? 여기서 그 변영주 감독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흥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흥행이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또 잘 될 법도 했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스릴러에다가 배우죠. 손예진과 김주혁 배우니까 거의 믿고 보는 배우라. 좀 뭐 시기가 안 좋았는지 주변에 뭐 같이 개봉한 게 있었는지 아무튼 좀 그게 아쉽고 딸의 스토리도 전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 캐릭터를 너무 좋아요 진짜. 다 뭔가 살아있을 것 같아 어딘가. 맞아. 저는 이경미 감독 미송당무를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보고 대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영화도 되게 특이한 영화죠. 너무너무 좋았었고 와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지? 그래서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 이 비밀은 없다도 개봉했을 때 궁금했었는데 그냥 뭐 안 보려고 안 본 건 아닌데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는 제가 영업할 것도 오늘 스릴러인데 뭔가 이런 장르물에 좀 여성 감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경미 감독님의 이것도 그렇고 제가 들고 온 것도 그렇고 뭔가 하세요 자연스럽게 창마가. 네. 독립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슨 영화를 할지. 근데 저의 컨셉인 스릴러에 조금 부합하기 위해서 스릴러 위주로 이제 꼽았었고 그 중에 하나인 미싱 사라진 여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제작된 영화고요. 이것도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그 엄지원 배우랑 그 공효진 배우가 나온 영화고요. 플롯은 사실은 그냥 여느 스릴러 같아요. 그 엄지원 배우 이름이 거기서 지선으로 나오는데 지선이 그 워킹맘이에요. 막 홍보대행 영화상가 홍보대행상가 이런 쪽에서 일하면서 엄청
빡세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딸 다은의 양육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선은 자기 딸은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고 남편은 의사인데 뭐 관심도 없고 뭐 하여튼 그 딸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가 먼저 애기거든요. 조그마한 기어다니는. 근데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보모를 이제 쓰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근데 그 보모가 이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세계이긴 한데 그렇게 워킹맘들이 보모를 구할 때 조선족 분들이나 이주민 분들을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뭐 낮은 것도 있을 테고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를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조선족 보모를 썼다가 그게 뭐가 좀 잘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일하고 계시던 한 한국인 나이 좀 있으신 그러니까 이모님이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조카가 이제 지선의 집으로 오죠. 그게 이제 그 한매라는 이름의 공효진 배우가 연기하는 한매입니다. 네, 조선족이고 처음에 지선은 좀 있으면 애가 이제 말도 할 텐데 한매가 거의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나? 좀 약간 좀 걱정되는데 막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소개시켜준 이모님하고 막 약간 투닥투닥 거리고 그러네. 있는데 조카라고 했으면은 한국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 이모님한테 그래 조카라면서요. 근데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띵동 들어왔을 때 애가 엄청 울거든요. 근데 이모님하고 지선이 이야기하고 나와보니 한매가 애를 엄청 조용히 시키고 잘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지선이 마음을 먹죠. 한매라면은 맡길 수 있겠다. 이래서 한매가 그날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봐줘요. 한매가 되게 선하고 뭔가 되게 다정하고 일 잘하고 말은 없지만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한편 지선은 계속 이제 양육권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막 일하고 정신없이 살거든요, 진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퍼져가지고 거의 잠만 자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집 분위기가 이상해. 설거지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뭐지? 이럴 때 반대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매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막 놀이터 같은 데 다 가보고 전화 다 돌리고 하는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당연히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서 가야 되나?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반대쪽 그 남편의 변호사가 전화 와서 뭐 어머니 지금 혹시 감춘 거냐고 왜 안 뺏기려고 이렇게 되면은 19살 때까지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고 점점 지선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애는 애대로 사라졌지 지금 이건 이거대로 문제지. 그래서 막 경찰에 갔는데 보니까 한매가 없는 사람인 거야. 막 한매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걸 치면 얼굴이 다른 사람인 거야. 아예 다른 사람. 공효진 얼굴이 아니라. 진짜 가슴 철렁하겠네. 막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보니까 한매 사진도 하나 안 가지고 있고 한매 집 주소도 하나도 없고 연락처는 전화 안 받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선은 거의 정신이 반 나간 거지. 그래서 애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과연 이제 다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 진짜 한매가 데려간 건지 혹은 한매가 아닌 또 다른 누구인 건지 뭐 이런 거를 찾아가는 스릴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뭔가 한매를 점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 사람이 실제로 나이, 출신, 이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고 그럼 과연 그녀는 왜 그렇게 한 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미스터리즈를 풀어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보기 전에 조선족 여자가 애를 납치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너무 또 인종 편견, 국적 편견이지 않나라고 했는데 영화를 봤을 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매가 조선족이고 그러니까 이주민이잖아요. 한매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뭐 특정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좋았던 게 지선과 한매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둘이 계급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경제적 상황도 되게 다르고 근데 그 여성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둘이 되게 평행선에서 겪는 것처럼 이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매의 선택을 당연히 용서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뭔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선과의 어떤 관계 같은 것도 나오고
그 사회적으로 좀 한국에서 이주 여성 뭐 결혼 있잖아요.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것, 뭐 이주 여성이 여기서 일하면서 겪는 인종차별, 뭐 혹은 또 경제적인 부분과 엮여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범죄를 할 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납작한 스토리는 아니고 그런 한매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아 지금 사회가 좀 갖고 있는 문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좀 잘 드러나고 한편 지선도 되게 돈도 잘 벌고 뭐 남편도 의사였었고 딸도 있고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직장과 그 가정에서 또 겪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모성애라는 것이 되게 키워드로 나오는데 보통 영화에서는 모성애가 되게 좀 강요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고 모성애가 막 애초부터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성애가 좀 강요받는 현실을 그대로 좀 잘 그린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모성애를 계속 강요받다 보면 한매랑 지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잘 그려낸 영화였어서 되게 겉은 스릴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담고 있어요. 현실과. 그래서 보고 난 뒤에 오히려 가슴이 좀 더 답답해지는 뭐 이런 기분이 드는 좀 영화기는 한데 그걸 되게 장르적인 특성과 잘 엮어서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인상 깊었던 스릴러였고 제가 스릴러를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볼 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남자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어떤 사건을 파헤쳐 나갈 때 여성들은 정말 잘 되면 조력자고 보통은 신체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거나 피해자지. 네, 피해자거나 뭐 또는 주인공을 각성하게 하는 어떤 뭐 기능적인 네, 뭐 모성애를 엄마나 미인계를 뭐 쓰는 애나 어떤 뭐 사람.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특히 한국 스릴러를 보면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두 가지가 한 가지가 그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 결말이 항상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식이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반전이거나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반전이 아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좋아하는데 점수들 보면 되게 낮거든요, 다. 근데 그게 항상 좀 안타까웠는데 미싱은 어쨌든 엄지원 배우와 공효진 배우 되게 짱짱한 배우들이 되게 그 캐릭터들을 선명하게 연기를 하고 있고 그게 여성의 문제, 한국 내에 있는 여성의 문제와 되게 연결이 긴밀하게 돼 있고 결말도 뭐 결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뭐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약간 마지막 10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그 공효진 배우가 한매 연기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대사가 안 나오겠네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공효진 배우가 아니라 실제 이주민 배우나 뭐 조선족 배우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었나 뭐 이렇게 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조사가 좀 어긋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말을 얼버무린다거나, 그러니까 하긴 해요. 알아듣기도 다 알아듣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표정 연기가 엄청 좋죠. 그래서 표정으로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미싱 개봉했을 때 제 기억으로 그 엄지원 배우랑 공효진 배우랑 해서 막 엄청 이 여성 중심의 이 영화에 대한 홍보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서사 자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둘이 서로 되게 의지하면서 찍은 걸로도 되게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2016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봉했을 시점에 기사 같은 것을 하나 문구가 뭐였냐면 2016년 개봉했을 기준에 여성이 이렇게 주연인 영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이었대요.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 그렇게 최근 영화 아니네. 네, 2016년이었어요. 그때는 더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 특히 상업 영화에서는. 근데 나와서 되게 좋았고 이 감독님이 이연희 감독님이에요. 이 감독님이 했던 작품들이 그 사실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 옛날에 .ing 아세요? 이름은 김래원이랑 임수정 옛날에 네, 그거랑 탐정 리턴즈 그 권상우 배우랑 그 성동일 배우 나왔던 거 다르다. 네, 어깨 너머 연인 뭐 요런 영화를 찍으셨는데 좀 미싱이라서 결이 좀 다른 영화죠. 뭔가 칼갈은 느낌이야. 네, 이거 하려고 막. 그러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런 장르 영화에 진짜 여성 감독이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이유는 뭐 사소한 것들부터 이제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연희 감독님 또 인터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여성 제작자로서의 고민과 이런 게 되게 단단한 사람인 거예요. 인터뷰만 읽어봐도.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성 영화가 되면은 투자 같은 게 너무 어려워지고 특히나 뭐 남성이 디폴트인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그냥 상업 영화네라고 하는데 여성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뭔가 마이너한 영화로 인식되면서 이 진입 장벽에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촬영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로 그 영화 안에 제작 발표회 씬에서 그 하이힐을 이제 계속 신고 있다 발이 너무 아파서 힐을 벗는 그런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는 이제 남자 스태프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연출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라던가 그 한매한테 얼굴에 바르는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걸 선물해줄 때 뭐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요런 게 물론 남성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작자 여성의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디테일한 연출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 미싱은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 뭐 스릴러이지만 좀 더 약간은 무겁지만 사회적인 걸 얽힌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감독은 리사 촐로덴코라는 분이에요. 사실 네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은 낸시 마이어스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도 하셨고 인턴, 그다음에 로맨틱 홀리데이 작품을 만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흥행에 성공하는 여자 감독 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작품들 다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유쾌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로맨틱 홀리데이가 제가 손꼽는 제 인생의 로맨틱 코미디 3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낸시 마이어스를 깊게 소개하진 않겠지만 꼭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 소개할 분은 리사 촐로덴코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 그 레즈비언 드라마의 전설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엘워드의 에피소드를 감독했던 분이에요. 또 우리 아플릭스 독자분들이라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작 총괄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 1에서 3편을 감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보니까 처음에 영화계에서 그 제작 일을 시작을 하다가 드라마로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해서 되게 다작하는 분이에요. 되게 상도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영화인데 Everybody Alright이라는 2010년도 개봉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때 개봉했을 때 그 골든글로브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부 작품상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화제가 됐었고 뮤지컬이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네, 그래서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데 배우들이 굉장히 짱짱해요. 그 아네트 베닝이랑 줄리안 무어가 두 되게 주요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둘이 부부예요. 레즈비언 부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두 여성이 레즈비언 커플이니까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 미아 바시코프스카라는 배우가 연기한 조니라는 캐릭터예요. 이제 미아는 스토커,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에 나오는 그 딸 배우죠. 그다음에 조시 허처슨이라는 이제 또 되게 얼굴 보면 굉장히 낯이 익는데 네, 그 배우가 아들 레이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되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마 느낌이 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어떤 근교에 살고 있는 가족인 것 같은데 그런 되게 막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여름방학이 지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조니하고 레이저 남매가 이번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의 정자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 스펌 파더리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직 어린 이 남동생이 누나한테 누나 가기 전에 우리 그 정자 아빠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는 이제 그 나이가 안 돼서 자기 그 정자은행 전화해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이제 그걸 부탁을 하고 누나는 사실 난 몰라도 그만인데 하지만 남동생이 이제
부탁을 계속 하니까 조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자은행에 연락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아빠가 누구냐? 마크 러팔로예요. 우리의 헐크. 네, 그래서 이 이름이 폴로 나오는데 폴이 되게 매력적인 외식업계 CEO야? CEO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근교에서 유기농으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하고 진짜 근사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서 손님도 되게 많고요. 요리도 너무 잘하고 되게 섹시한 그런 남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그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는 진짜 모델 뺨치게 멋진 매니저 같아요. 그런 분이랑 되게 막 자유로운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가 있고 그래서 되게 막 멋있고 성공한 싱글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폴이 이제 어느 날 전화를 받는 거죠. 당신이 19살 때 기증한 그 정자로 태어난 아가씨가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 폴이 깜짝 놀라고 나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다. 이제 만났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 거예요. 이 존이랑 레이저가. 그래서 폴도 되게 이제 기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되게 이런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이제 느끼게 만드니까 그래서 또 삶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런 가족을 만드는 거라던가 이런 관계에 크게 헌신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생기고 또 이 4인 가족도 너무 이제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레즈비언 부부는 아이들한테 그 정자 아빠의 존재나 이런 거를 소개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먼저 나서서 정자 아빠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가족 괜찮은가? 붕괴될 위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혼란을 겪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4인 가족과 이 폴이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완벽한 레즈비언 가족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그 아네트 베닝이 연기하는 닉이 약간 이 가정의 가장 같은 의사예요, 직업이. 그 되게 약간 깐깐하고 아주 엘리트고 막 이런 캐릭터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파트너가 줄리안 무어가 연기한 줄스라는 캐릭터인데 줄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실제로 집에서 다 키운 거예요. 잠깐 전업주부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닉과 줄스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덮어뒀던 넘어갔던 어떤 갈등들과 스트레스 쌓인 것들이 폭발을 해요. 이 폴의 등장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였던 이 가족에게 폴이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롭고요. 폴 역시나 되게 인생관 자체가 뒤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독이 되게 잘하는 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느꼈지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섬세해요. 그 대사,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캐치를 딱 해가지고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팍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줄스가 폴에게 마음을 여는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줄스가 폴의 마당이나 이런 것들 정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폴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스가 당신 얼굴에 우리 아이의 얼굴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겠다. 정말 그렇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너무 괴로운데요? 근데 이게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경험인 거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죠.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그런 어떤 신기한 경험들. 근데 되게 우리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대사나 행동으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유머러스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식업체 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끊임없이 고급스럽고 너무 먹고 싶은 와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번에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와인을 먹으며 와인을 이렇게 따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기분 좋게 또 무겁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기분 좋게 재밌게 볼만한 영화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말이 너무 궁금하네. 혹시 스포가 되면 말 안 해도 되는데 줄스와 닉 둘 중에 바이가 있어요?
있겠지, 줄 쓰겠지. 지금 딱 느낌 왔잖아. 느낌 왔어. 그래서 나는 결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 행복했던 가정에 왜 말하지면 안 되겠다. 그럼 왜 직접 좀- 확인해야 돼요. 네, 미꾸라지 직접 한 마리가 확인하세요. 껴가지고. 직접 아, 확인하시고 근데 개웃기네. 그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들이 겪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현실적이고 그 되게 저는 그냥 보면서 꼭 레즈비언 커플이 아니어도 긴 시간 부부로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 나랑 너무 다른 파트너랑 긴 시간 이렇게 부부로 살았을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거죠. 뭐 가족으로 만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은 다 혈연 가족이지만 뭐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매들이 이복 남매인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닉이 낳은 딸, 맞아. 줄스가 낳은 아들, 다 그리고 그 정자 아빠. 그런 개념이 또 생기네. 이복남매회라는. 그래서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가족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되게 한국인으로서 보게 되면 되게 와 진짜 미국은 참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아이들이 이 레즈비언 커플 밑에서 자라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연출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겠지만 무슨 되게 정체성이 혼란이 있고 막 레즈비언 엄마들이라서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이미 받아들인 10대의 자녀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정자 아빠랑 만나면서 되게 성숙한 관계들을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진짜 그래 저런 것도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되게 유쾌한 영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엄마가 2명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엄마 엄마 이러면 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쵸? 그치. 엄마 이 사람도 엄마 저 사람도 엄마 그리고 아니, 되게 보통 서양에서는 이름 붙죠. 다 닉, 부르니까. 줄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뭐 맘이라고 하고요. 아니 한국에서도 이름 부르면 진짜 웃겠다. 그러니까. 하긴 근데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사 촐로덴코 감독이 직접 각본도 쓰고 감독을 한 영화. 그 감독도 이죠. 다른 작품. 다른 뭐가 작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일 유명한 것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일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히트한 그런 작품이고요. 정말 멋있구만. 네, 되게 멋있네. 멋있는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배우들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고 마크 로팔로가 이렇게 섹시했나 아니요 좋아요 전. 라는 생각을 저는 저 좋아요.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매력적인 캐릭터로 한번 봐볼게요. 나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어벤져스 1에서 헐크로 나왔을 때 진짜 약간 그래요? 괜찮게 나와요. 이번에 지금 각자 영업한 게 약간 단짠의 느낌이 있다. 뭔가. 맞아요.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재밌어요. 되게 뭐 유쾌하게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요. 왓챠에 있거든요. 근데 왓챠에 그렇게 옛날 영화도 아닌데 약간 화질이 아쉬워가지고 왜 그러지? 옛날 거야? 컨셉인가? 아니 2010년 2010년 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날 게 아닌데 화질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확인. 좀 아쉬운. 와이파이를 인터넷 확인하시길. 환경을 확인해. 인터넷 환경 저희 괜찮거든요 집에.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맞아요. 컨셉인가 근데 그냥? 옛날 것들은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되는 것도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왓챠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TV가 너무 좋은가 봐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네, 곁다리로 저는 여자 감독이 되게 잘 만든 로맨스물을 더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낸시 마이어스가 그래서 되게 귀한 감독님이시고 또 이런 리사 촐로덴코라는 새로운 또 감독님의 로맨스를 알게 돼서 좋았고 또 이번에 찾다 보니까 한국 감독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여성 감독이 만든 로맨스물이 되게 없더라고요. 되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그냥 좀 꼽다 보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가장 보통의 연애 공효진 씨 나왔던 그거 그게 봤어요. 이제 김한결이라는 여자 감독님이 만든 재밌어요. 첫 장편 영화였어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봤는데 재밌다고들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비꼬는 게 되게 김한결 많아요. 감독님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 이런 재밌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 장르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조금 옛날 영화긴 한데 저는 변영주 감독의 되게 초기작 발레 교수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그 안에서 뭐 사랑, 우정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 다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번 기회에 다시 떠올랐고,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거는 장유정 감독, 김종호 찾기를 감독한 장유정 감독. 근데 김종호 찾기도 되게 좋은 로맨스물이죠. 그래서 이런 정직한 후보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개봉한 궁금하다. 것도 장유정 감독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다양한 작품들에서 여성 감독의 것들을 많이 보고 싶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레타 거윅도 되게 손꼽힌 요즘 제일 핫한 여자 그쵸.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레타 거윅이 되게 지금 두드러지게 그거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주로 여성 주인공들이 나오는 성장,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사랑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같이 공동 각본을 했던 뭐 미스트릭스 아메리카라던가, 그다음에 첫 장편 감독했던 레이디버드라는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여성의 성장과 사랑과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맨스를 추천하는 김에 같이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언급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 한국에서 상업 영화로 되게 잘 된 게 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아주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류준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꽤 잘 됐었고 저도 봤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딱히 뭐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렇지도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감독님이 여성 감독님이더라고요. 그 박누리 감독님이라고 그 보통 이제 흔히 알탕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르들 있잖아요. 그 뭐 부당거래나 이런 밑에서 이제 시작하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류준열 배우가 나온 그 돈이란 영화도 되게 재밌어서 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 지금 왓챠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감독님이 정가영 감독님입니다. 정가영 감독님이 이분 영화가 진짜 웃기거든요. 웃긴 게 많아요. 약간 뭔데요? 이분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홍상수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홍상수 키드의 느낌이 물씬 나는 영화인데 대신 홍상수 영화는 제가 가끔 보다 보면 너무 웃기고 찌질해서 좋지만 가끔은 좀 여성으로서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성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풀어내는 영화들이에요. 전부 다. 뭐 비치 온 더 비치나 밤치기라는 영화도 그렇고 여성의 어떤 그 섹스 뭐 이런 욕망 이거에 대해서 발음이 아주 진짜 솔직해요. 그러니까 비치 온 더 비치도 신업부터 웃겨요. 헤어진 전 남친 집에 가서 나랑 자달라고 하는 신업이에요. 그래서 웃기다. 이런 거나 밤치기 같은 것도 평소에 자고 싶었던 남자한테 사전조사 취재를 그러니까 뭔가 빌미로 가서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더 웃긴 건 이 주인공 여성들이 본인이에요. 감독님 본인이 다 연기했어요. 너무 웃겨요. 출연도 하시는 네, 거예요.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이 감독님의 말맛이 되게 잘 살아있는 영화들이고 그 각본도 자기가 다 쓰시고 연출도 자기가 다 하고 출연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능력자예요. 더 능력자인 건 한예종에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등록금으로 영화 만들겠다. 그냥 이래서 막 영화를 막 다작을 엄청 하고 있고 되게 밀레니얼 세대에 걸맞게 그 유튜브 채널에 엄청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단편, 장편 외에도 그냥 짧게라도 올리는 것들이 되게 많고 뭐 조인성을 섭외하고 싶어서인가 그 영화에는 실제 조인성의 목소리도 나와요. 실제로 응해준 거예요, 배우가.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지금 곧 이제 하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대요. 2월 27일인가? 이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앞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는 모니터에 서는 그러니까 감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행보도 저는 많이 관심이 가고 되게 이런 여성의 욕망을 되게 이렇게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영화가 흔치가 않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감독님이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네, 비치 온더 비치랑 밤치기는 왓챠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정해졌을 때 어떤 그냥 규모가 작고 개성이 확실한 여성 감독 영화만 추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규모가 크고 상업 영화인
영화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 진짜 보고 싶고 영업을 당했네요. 3가지 다. 저도 다 당했어요, 진짜. 훌륭하네요. 좋네요. 서로가 서로를 영업하고. 저 진짜 단짠으로 보려고요.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너무 소개를 못해서 아쉬운 것도 많았고 맞아요. 맞아. 저 급속으로 하나 치고 갈게요. 넷플릭스에 바바독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거 완전 호러 영화인데 이것도 모성애를 매개로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해외 거라서 제가 그 배우나 감독들을 잘 몰라서 그냥 일단은 미싱으로 가져온 거였거든요.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영화고 이거 되게 좋아요. 재밌고. 생각해보면 여성의 삶이 미스터리나 스릴러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수단이 싱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애를 키우는 편모 가정 그거부터가 스릴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요소가 맞아. 이건 맞아. 꾸며낼 수도 없고 맞아. 최고구나. 저희가 사실 기존에 소개했던 작품들도 여성 감독님의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소개했던 것들 중에 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던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든가 저희 뭐 벌새 그렇죠. 우리들이었나? 벌새 우리 82년생 집, 김지영 네 82년생 김지영 동백꽃 필무렵도 작가분이 여성이죠. 여성분이었죠. 그렇죠. 네. 페르소나도 그쵸, 여성 그쵸. 감독님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추천했던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지. 킬링 이브도 있었고. 그렇네요. 킬링 이브도 여성 제작진. 그러니까 시즌 1이긴 인가요? 한데 아무튼. 그리고 빅리틀 라이즈도 빅리틀 아, 라이즈도 그러네. 시즌 1과 2 모두 다 여성 제작자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맞네. 네, 네. 정말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 되게 더 많은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준비하면서도 너무 좋았던 주제였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가 오늘 영업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셨던 것 중에서 여성 감독이 만든 너무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뭐 드라마도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그 연출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성별을 좀 맞아요. 여성 감독님인지 좀 알아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